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된 이석형 교수라고 합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앞으로 학원 오실 때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오십시오. 오후 2시까지 수업하다 보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리고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는 게 머리 회전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체력적으로 부담도 가지 않고 오후 2시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꼭 아침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오십시오. 먼저 올해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제 28회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시험이 작년과 조금 다르게 변화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8회 시험은 작년 27회 시험하고 다르게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까지는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시험 공고를 합니다.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작년에 문제를 출제됐다면 올해부터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치는 날까지 개정된 법률들을 반영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2차가 1교시와 2교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차 시험을 150분 동안, 2시간 30분 동안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갑니다. 한꺼번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게 2차가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을 한 교시로 묶어서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고요. 2차 2교시를 공시법, 세법을 50분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좀 시험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르다 보면 혹시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움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권익위에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올해부터는 2차 1교시하고 2교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에서 총 4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원래 우리 과목별로 다 4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법에서 40문제,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27회 때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44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40문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3문제, 중개법에서 1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부동산 공법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지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잘 아시는 것이 나중에 실무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잘 하시는 게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먼저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첫 번째로 부동산법입니다. 지금 학개론하고 민법 수업을 먼저 하고 있죠. 학개론 총칙 파트하고 그 다음에 민법 수업 시간에 조문에 나오죠. 부동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혹시 학개론하고 민법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동사는 움직이는 것, 이런 건 아주 유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에 부착한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정착물 중에서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착물이 큰 범위고 건축물이 이 정착물 중에서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건축물이라고 하죠. 예,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 총 26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건축물과 관련해서 총 1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주로 토지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공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게 사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국가 지자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법 시간에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 있는데요. 민법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각각 을로 대변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죠. 예,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 특히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하다 보면 전세권을 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고 전세권을 걸어주는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죠. 이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에서도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그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주로 국가, 지자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것이 공법으로 대표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공법의 특징은 행정계획법입니다. 이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국가나 지자체로 대표되는 이러한 국가 지자체를 앞으로는 행정관청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관청. 이런 행정관청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비전이죠, 비전. 네, 이걸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국가나 지자체로 대표되는 이 행정관청들이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하지 마라. 이런 건축물을 짓지 마라. 이 토지에는 얼마만큼 몇 평을 지어라. 그리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주로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부동산, 특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인 행정관청이 이 개인은 국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관청이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라 하는 법이 한마디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예. 부동산 공법 한 번 더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지나 정착물, 그중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물건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인 행정관청이 개인인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과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목의 특징.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제일 좋지 않은 공부 습관이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공부 습관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총 6개 과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어떻게 공부할 수 하겠는가라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 가지는 중요한 과목의 특징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넓습니다. 1차 과목 중에서 학개론하고 민법이 범위가 되게 넓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범위가 넓은 과목이 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우리 기본서 지금 들고 오셨죠? 예, 기본서 보시면 부동산 공법은 지금 800페이지가 넘어가죠? 예,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동산 공법이 범위가 넓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공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목의 특징은 수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각 번마다 언제로부터 2년, 언제로부터 5년, 언제로부터 10년 이런 수치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가 나오면 항상 수치 자체를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요. 수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 추세도 이 단순한 수치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많은 수치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공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목의 특징은 개정이 잦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공법 공부하셨던 분들 올해 부동산 공부하실 때 작년 책 다 버리세요. 예. 작년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몇 년 지난 책들, 혹시 작년 책으로 또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낭패 보십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주 잦기 때문에 작년 책 버리시고 올해 새롭게 받은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공법의 과목 특징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절대 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범위가 가장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 거 암기하다 보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공부하다 보면 앞에 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 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부 방법 중에서 악을자 따서 공부하는 방식이 제일 좋지 않은 공부 습관입니다. 우리는 주로 부동산 공법은 이해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이해를 요하는 과목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생활하고 연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떤 용도 지역에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생활하고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토지가 있다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 실생활과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지진으로 인해서 벽이 갈라져요.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하시면 부동산 공법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성적도 나중에 향상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위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법들 이런 법들의 제도 취지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뭔지, 취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줄기나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결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법은 아주 깊은 데서 세세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저 법에 있는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그래서 이 법이 생겨난 제도나 취지, 배경 이런 것들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줄기나 체계를 잡으시고요. 큰 줄기나 체계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느낌이. 나중에 문제풀이 실제 본고서 가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암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필이라고 하죠. 이 느낌대로 느낌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은 총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법이 총 한 150여 개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법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들은 총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배우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 여기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깁니다.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 글자로 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걸 국계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앞으로 국토란 말이 나오면 전국으로 합니다. 전국에 대해서 전국의 국토에 대해서 계획과 이용에 대한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앞으로 수많은 행정 계획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행정 계획들 속에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는 법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왜 제가 이 법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그러냐면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총 9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이용 파트에서 2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도 국토의 계획 파트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이 계획 파트가 사실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계획에 대한 체계나 내용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한 가운데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다른 법률들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사실은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문제 비중도 높죠. 9문제에서 10문제. 예. 그래서 이 파트가 중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은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법을 줄여서 개발법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법. 이 법은 뭐냐면 실제로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말. 예.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 신도시개발법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죠? 강동 산하. 예. 강동 산하 거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 혁신도시. 예. 이런 데가 다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했죠. 20년, 30년 지나면 도시가 노후화되고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낡아지죠. 거기에서 새로운 건물들을 개량하거나 뜯어서 고치는 사업을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법에서도 6문제가 총 출제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 법을 줄여서 정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비법. 쉽게 얘기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예. 가까운 우리 울산에서는 저기 복산동 있죠? 혹시 복산동 가보셨어요? 예. 그 복산동에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동차로 합격하신 소장님도 지금 복산동 거기에서 현업을 하고 계세요. 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초대해서 우리 이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건축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총 7문제가 출제됩니다. 예.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절차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주택법에서도 총 7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물이 넓은 개념이라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이 법을 주택 건설이나 공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주택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거든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30 이상 건설할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30 미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30 미만을 할 때는 이 건축법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전원주택 이걸 30세대 30호 이상 짓는다 하면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그렇죠. 주택법이죠.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아니면 연립을 29세대 짓는다. 이러면 건축법 적용받습니까? 주택법 적용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건설을 하려고 한다. 건설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저기 다세대 연립을 29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이러면 건축법, 간단한 건축법 절차 받아요. 근데 내가 다세대나 연립을 30세대 짓는다고 한다면 복잡한 주택법 적용받아야 돼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더 간단한 건 건축허가가 받는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남는 땅은 있는데 주택을 좀 짓고 싶다. 이러면 29세대까지만 지으세요. 그러면 간단한 건축법 절차 받아요. 이 주택법은 어떤 거냐면 한 번에 1000세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럴 때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 땅이 있어서 주택을 좀 짓고 싶다 하면 29세대까지만 딱 지으시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건축법 절차 받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농지법은 우리 토지 중에서도 농지와 관련된 농지를 어떻게 소유해야 되고 어떻게 보존할 건가? 농지는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 식량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계법입니다. 이 법을 알아야 밑에 있는 법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국계법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다른 법들은 한 주에 한 법씩 이렇게 해서 나가요.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한 사이클로 돌아가죠. 그래서 국계법을 보통 한 4주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정도를 한 주 만에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농지법 파트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범위가 너무 많나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공법. 공법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주변에 어떤 실내나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연결을 시켜드릴 거니까 공법 하시다 보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실무에 가서도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특징 혹시 아시죠? 1차 과목들은 주로 학문적인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과목들은 2차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비중도 보셨죠? 올해 공법이 41문제 나왔고 작년에 공법이 44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 문항수로 봤을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부동산 공법이 제일 중요해요. 다만 공부하실 때는 내년 봄까지는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을 집중적으로 하시라고요.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올려놔야 편안하게 2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달,
4월 달까지 1차 과목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 놓으셔야 이후부터 2차 과목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법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1차 민법하고 개론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셨기 때문에 공법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2차 과목 중에서도 부동산 공법은 단기간에 절대 안 잡혀요.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해서 잡히는 과목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민법하고 개론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하시고 내년 봄에 처음 모의고사 치시고 그다음에 1차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신다 하시면 그때부터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단기간에 잡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8월달, 9월달 가서 이제 본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해요. 단기간에 성적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의 특징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시다가 나중에 지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낙오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을 가지고 수업만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내년 10월달 시험에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꾸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공법을 강의하지만 내년 봄까지는 공법은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 2차 과목 모든 과목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2차 과목들은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기로 들어놓은 게 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1차 과목을 우선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만에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먼저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가지는 과목의 특징이나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 건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특징, 그 다음에 과목이 가진 특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리고 부동산 공법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만 제대로 건지자고요. 우리가 한 시간에 하나만 제대로 건져도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몇백 개를 건질 수 있겠죠. 하루에 한 시간에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건지자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겨울 지나고 내년 봄 지나고 초여름 접어들면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결정한다, 입안한다, 수립한다, 승인한다, 입안한다, 결정한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외우기보다는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분들을 한번 이 수립권자인지 승인권자인지 입안권자인지 결정권자인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국가지자체라고 하는 행정관청, 행정관청만이라도 내년 6월 선거도 있으니까 내년 6월 선거에 내가 그러면 누굴 투표해야 되는지 어떤 투표를 하는 건지 이건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하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공법. 국가지자체, 행정관청이 개인인 국민을 정책을 세워놓고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관청은 어떤 게 있는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자고요. 행정관청은요, 크게 중앙에 행정관청이 있고 지방에 행정관청이 있어요. 이걸 중앙의 행정관청은 우리는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 지방 행정관청을 지방의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국가라고 하고요. 네. 지방의 행정기관을 우리는 줄여서 지방 자치단체라고 해요. 우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가에는 수장은 우리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총리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최고 상위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그리고 바다, 수산자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우리 농지와 관련돼서 최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이나 옛날에 내무부 장관 혹시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이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해요. 이분들 너무 말이 길죠? 이분들 이름을 줄여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이라고 그러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이라고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 한 번 나오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중앙행정기관의 이 정도 장관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굳이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총 2개로 나눠져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 내년 6월 달에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요. 광역자치단체는 시도가 있어요. 시도. 시도는 뭘 의미냐면, 서울시 있죠? 특별시. 그 다음에 울산은 광역시죠? 그 다음에 저기 세종시 아십니까? 세종시? 세종시를 특자시랍니다. 특자시. 제주도.
비행기 타고 많이 놀러 가셨죠? 예, 가족여행. 예, 제주도를 특자도라고 합니다. 예, 특자도. 그 다음에 우리 전국에 팔도 있죠? 팔도. 예, 이걸 도라고 합니다. 도.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시도라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이 기초자치단체는요, 이 광역시 밑에 있는,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거든요. 구. 그리고 광역시 밑에는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 있죠? 네, 동구처럼 구가 있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 중에서 5개 광역시는 5개 군이 있어요. 먼저 부산부터 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광화군, 옹진군, 총 5개 군이 있거든요. 광역시 밑에는 구와 군이 있어요. 그 특자시 밑에는 구가 있을까요? 구가 없어요. 특자도 밑에는 시가 있나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걸 특별자치도로 묶으면서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한테 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의 투표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시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투표에서 뽑는 자치시가 아니에요. 행정시예요. 행정시. 그리고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거든요. 시하고 군. 이걸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이렇게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묶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을 예를 들면 울산에서는 그럼 광역시장인 울산광역시장을 투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울산광역시 동구에 살잖아요. 동구청장 선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광역시 안에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광역의회가 있어요. 광역의회. 그래서 광역의원을 뽑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에 구에는 기초의회가 있어요. 기초의회. 기초의원 뽑겠죠. 총 4명을 투표를 한다고요. 4명을. 제대로 아시고 내년에 투표할 때, 내년 6월에 투표할 때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 누가 나왔는지는 그리고 누구를 투표하는지는 알고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 밑에 있는 시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시 아세요? 통합창원시? 이 통합창원시가 인구 50만 이상이거든요. 이러한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이 시를 대도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행정관청 어떤 것을 누가 결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든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요. 절대 권력은 나누지 않습니다. 중앙이 같든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같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같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신다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눈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구청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인데 그렇죠. 울산광역시장이 갖는다는 거예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거고요. 말이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구청장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거 행정관청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많은 것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